네, 꿈꾸는 여행자. 사실 꿈꾸는 여행자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우리 은퇴하신 시니어 선생님들만을 위한 여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인생 1막에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두 번째 서른을 맞이하셨잖아요. 두 번째 서른을 맞이하셔서는 그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현실로 만드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꿈꾸는 여행자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했던 여행이고요. 꿈꾸는 여행자가 서울에서 작게 시작을 했다가요. 지금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1,500여 번의 수료생을 배출한 이제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여행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여행 내 친구랑 가면 되고 혼자 가면 되지 굳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모여야 하나? 네. 제가 한 1,500분 이상의 시니어 선생님들을 만나 뵙다 보니까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놀아야 되겠다. 네. 특히 코로나, 그쵸. 시니어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젊은 친구들이야, 지나고 2, 3년 있다 자주 하면 되지만 우리 진짜 인생의 황금기를 놓친 거야. 너무 아까워. 지금이라도 이제 많이 해야 되겠어.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은퇴하신 선생님들께 조사를 해보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여가활동 1위 다 아시죠? 네. 여행이고요. 2위는 사교입니다. 합치면 80%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여가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다 여행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많이 하고 계신가요? 조사를 해보면 60% 이상의 텔레비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가 시간에.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세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니크한 세대라고 하죠. 왜냐하면 한 세대가 일반적으로는 한 가지의 급변하는 세계사를 경험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화도 경험하셨고 민주화도 경험하셨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여행이라는 게 어떠냐면 1년에 한 번에서 2번 가족들만을 위한 뭔가 이벤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시다 보니까요. 다른 세대보다 젊어서 난 다양한 여행을 해본 경험이 부족해. 그리고 진짜 가족이나 직장 동료 말고는 함께 할 사람이 없어 라고 응답하시는 비율이요. 다른 세대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또 제일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족도는 낮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미. 정리해보자면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손 안에서 여행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나에게 맞춤형 여행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과 내가 동반자도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여행으로 진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커뮤니티가 생기다 보니까요. 여행 횟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계세요. 여행이 직접적으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데요. 횟수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이런 경향성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 21, 22 하면 저희 여행에서는 생각나는 게 코로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최초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보자. 그래서 교수님, 그다음 방송 작가, 강연가 이런 분들의 강연과 더불어 하나 정말 의미 있었던 거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직접 기획해서 5개의 테마를 선정해서 이 테마 여행을 떠나고 이것을 영상화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다는 게 참 뜻깊은 일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여행가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의 강연과 함께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런 유형의 여행들이 생길 거예요 라는 여행 정보들을 전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꿈꾸는 여행자를 운영하면서 되게 가슴 벅차는 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4, 5년 전에 꿈꾸는 여행자 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고민하고 할 때 이런 모습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103세의 철학가이시죠. 네,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은퇴 이후에 세계 여행, 국내 여행을 하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택 작가의 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가 신세대들, MZ세대 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MZ보다 훨씬 더 젊고 즐겁게 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리더가 되어주셔서 다양한 소모임 여행을 만들어 주셨어요. 보시면 문화, 역사, 하이킹, 트레킹 뭐 다양한 이런 형태의 여행들 우리 소모임들로 이 모임이 끝나고 또 이루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취미 활동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 출사 여행을 한다든지 버스 여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컨셉 우리가 기획한 우리만의 여행 소모임을 오늘 실천하게 돼서 운영진으로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라는 단어가 뭘까? 여가의 사전적 정의가 일을 하지 않는 남는 모든 시간이래요. 저희 만난 시니어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우리 시니어들은 삶 그 자체가 여가다. 그러니 그 여가, 하루하루 여가를 잘 보내는 게 잘 사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여행을 통해서 이러한 행복을 느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꿈꾸는 여행자분들, 또 예비 꿈꾸는 여행자분들, 또 시니어 여행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오늘은 여행이란 주제로 함께 소통하고 여행을 통해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많은 분들이 너무 기대하시는 강연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셨던 김영석 교수님 모시고 첫 번째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걸 이제 윤리학에서 도덕 문제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행복한 것은 누구나 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행복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 삶 자체 속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낮은 사람은 그만큼밖에 행복이 없고 아주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행복을 가진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훈이 뭐 퍽 어려운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늙지 않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같은 나이지만 나는 이제 늙었다 하는 사람은 행복이 없고 같은 나이지만은 난 아직 젊다, 안 늙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할 수 있다.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다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늙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안 늙으려고 하면 안 늙는가, 다 같이 늙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신체가 늙는 거, 우리 몸이 늙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신체는 누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이 어떻게 늙는가, 그건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람 따라서 다 다릅니다. 내가 오늘까지 쭉 경험해 보니까 정신은
내가 잘 가꾸기만 하면,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기만 하면 그 능력이 아니더라 말이죠. 능력이 아니더라. 34살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해갑이 됐다, 정년이 돼서 은퇴한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해갑까지 다 사나, 나도 정년 퇴직까지 좀 살 수 있을까, 남의 같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늙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5년 동안 열심히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갑이 되대요. 해갑 기념은 넓은 집을 해준다 해서 뭐 잔치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나는 늙지 않았는데 해갑이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자꾸 늙었다 그래요. 학교 나가도요, 며칠 전에 학교 나가면 후배 교수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해갑되고 며칠 안 지나니까 달라져서 옆에 쓰고 와서를 보면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뭐 그리고요, 또 어떤이는 요새 뭘 소일하세요? 이전 일도 안 하고 노는 걸 알고 말이죠. 그래요. 나는 전혀 안 늙었는데 그 이상하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5년만 남았거든요. 65년이면 정년을 끝나니까 내 인생도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5년 동안은 열심히 일 좀 많이 하면서 인생을 끝내겠다. 그리고 참 5년 동안 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돼서 정년이 되니까 대학에서 이전 수고도 많이 하셨고 이제 늙어서 쉴 시간이 됐으니까 사회 공간이 일터가 없어지니까 이제 떠나십시오. 그런데 이게 축하해 주는 건가 내쫓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내쫓는 것 같아요. 이제 늙었으니까 필요 없단 말이죠. 필요 없다. 또 내가 생각해도 이젠 사회 공간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은 건 맹고하니 가정 공간이야. 이젠 할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마지막 공간이 이제 공동묘지로 가니까 말이죠. 이거 큰일 났구나 말이죠. 그래서 65세 정년이 되면서 좀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이제는 어떡하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난 이제 두 가지 내 인생에 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를 이제 경험한 거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내가 20까지 살 수 있을까, 어른 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일찍 죽을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너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었구나.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란다가 이제 중학교에 가서 중학을 다녔는데 우리 반에 윤동주 시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윤동주 시인은 그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나는 60이 되거나 70이 되거나 시를 써서 시인이 돼서 나라에 도움을 주겠다. 그 아주 확실했어요. 난 그런 생각을 못 가졌거든요. 또 황순원 작가가 소설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은 학년으로는 조금 나보다 위입니다. 그분도 가만 보면 아버지가 장로고 이제 그러는데요. 나는 소설가로서 60, 70 될 때까지 내 인생을 살 것이다. 그게 아주 확실해요. 또 내 그 조금 후배 가운데 또 의사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소아과 의사입니다. 홍차희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홍차희 박사는 어렸을 때도 나는 이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의사가 되겠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고 그걸 왜 그랬을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이제 어려서 죽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많이 보고서 저 어려서 죽는 애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의사가 돼서 살려줘야겠다 말이죠. 아마 그래서 생각했던가 봐요.
근데 그 친구들 생각을 쭉 해보니까 그 친구들은 20살 되기 전부터 벌써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뭐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살았는데, 내 주변에 가만 보면 그저 남이 사는 대로 살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지 하지 사명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는 뭐하니, 내 친구들도 벌써 20대기 전에도 인생의 목적이 뚜렷했는데, 나도 뚜렷한 목적을 가져야겠다 말이죠. 그리고 내가 찾은 건 이제 중학교 4학년쯤 돼서 철학자가 돼서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 목적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적이 아직 남아있는데 정년이 됐다고 떠나라고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별회가 있었는데요. 그 성별회 때 내가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게 된다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누구나 사회 나가서 일하게 되는데 졸업생 여러분과 같이 나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좀 우리 협력해서 같이 일하자고. 그리고 이제 성별사를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부도 여전히 하고요. 노력도 하고요. 책도 쓰고요. 강연도 좀 많이 다니고요. 학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시작해서 거의 80 될 때까지 했으니까 한 15년 동안 일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안합니다. 이젠 나도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만하면 이젠 된 것 같다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우스운 얘기가 두 가지가 이제 생겼는데요. 76세쯤 됐을 때입니다. 나하고 비슷한 나이 학교 정년으로 떠났던 친구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영문과의 어느 후배 교수가 금년에 해갑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던 영문과 이근철 교수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니 그 친구 봐줘 그저 철도 안 되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래요. 그 얘기가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기도 살아보니까요. 60은 철도 안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자기 후배가 해갑이 되었다니까 뭐 늙었다고들 날 그릴 것 같으니까 철도 하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래요. 아 이게 60이라니까 철드는 나이로구나 말이죠. 다 뭐 공연히 늙었다고 그러니까 철드는 나이로구나 말이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정석회 교수님이 우리 선배십니다. 나이 많으십니다. 그분이 92세인가 3세 때 내가 모시고 어디 좀 가게 됐어요. 차 타고서 가다가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가는데 심심하시니까 날 쓱 보시더니 가만히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그래서 76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한참 있더니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거 뭐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좋은 나이가 있었는데 이젠 다 잃어버렸구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나도 90일 먹어서 후회하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82세쯤 아마 됐을 때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안배옥 선생, 김태길 교수님이 다 나하고 동갑입니다. 또 우리 같은 철학 분야에서 일하고요. 한때는 사람들이 우리 철학계 삼총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80이 좀 넘어가지고 우리 셋이 어떻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다가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 꼬시를 하는데 인생에도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황금기가 아주 좋은 나이가 있기는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이 사는 대로 살았지 내 인생을 창조하지 못했으니까 60쯤 되니까 그래도
철들더라 말이죠. 철들었다 하는 게 민구안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 또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나이, 이제는 내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역시 60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에 시작하더라. 그러면 성장하는 동안은 황금기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성장했는가 말이죠. 우리 셋이 다 생각해 보니까 75세쯤까지는 학문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배우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존경도 받고 60에서 75세까지는 이건 누구나 우리만 아니고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셋이 얻은 결론은 민구안이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까지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후배들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민구안이 우리가 30대에는 인생을 다 두 단계로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세 단계더라 말이죠. 세 단계더라. 한 단계가 더 있다. 어떻게 되는 거냐. 30이 될 때까지는 넓은 의미의 교육을 받는 단계입니다. 내가 나를 키우는 단계입니다. 30부터 우리 교수 생활하니까 65세쯤까지는 직장에서 일한 단계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니까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더라. 직장 떠나시니까 사회인 다시 태어나서 사회인으로서 다시 출발해 보니까 90까지는 가더라 말이야. 근데 그 세 단계 가운데 언제가 제일 소중했냐? 다 소중하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은 사회적으로 보면 60 넘어서 90까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가만 생각해도 정년퇴직했다고 해서 끝냈다 했으면 내 인생의 절반은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이건 내가 만드는 거지 남의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제가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을 3단계로 살아야 하는데 셋째 번 단계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과나무가 봄부터 자라가지고서는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줘야 하잖아요. 열매를 맺어서 주지 못하면 뭐 사과나무 1년 동안 있으나 말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더 중요하니까 3단계로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니더라. 노력이 있으니까 3단계까지 사는 건데 그 노력은 내 책임이다. 그건 사회 책임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야 한다. 그 제일 첫째가 뭔가 하니 늙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살자. 예. 나이 전 늙었다. 지금 아마 여러분 60대에서 해가 됐다 하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난 늙었다고 이런 생각 안 해요. 80쯤 되면 이제 내가 늙었는가 보다. 아마 그 정도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살아보니까 민구안이 90쯤 되니까 이제 늙는가 보다. 그래. 이제 늙는가 보다. 왜? 몸이 늙으니까요. 정신이 늙은 건 아니고요. 몸이 늙으니까 이제 90이 되는가 보다. 아마 이제 그래요. 내가 이런 일 하게 되면 다들 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 90이 왜 어땠습니까? 그럽니다. 100살 넘긴 사람이 좀 많지 않으니까요. 지금 어디 가연 같은 거 하게 되면요. 내 제자들도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늙었나 보러 가자 하고 온다고요. 이게 나이 든 사람 많지 않은데 말이죠.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90대니까요. 이제 내 몸도 마음도 다 늙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90이 내겐 고비인데요. 그 왜 고비냐 하면 90이 되니까요. 친구들이 다 세상에 떠나요. 또 살아남았다고 해도요.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민구안이 혼자 남았다는 거. 고독하다는 거 말이죠. 혼자예요. 근데 가정은 또 괜찮아요. 가정은 좁은 공간이니까 괜찮은데 사회적으로 혼자 남으니까 그만 이렇게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90이 됐는데 친구들도 다 가고 어떡하지 하다가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것도 내 인생인데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도
늙었다는 생각은 버리고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 가보니까 95세까지는 가대요. 네. 95세까지는 내가 생각해도 가요. 뭐 연장되고 그러세요. 근데 95세가 되니까 다리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듣는 거 힘들어지기 시작하고요. 피곤이 빨리 오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싫고요 말이죠. 95세 되니까 몸이 자꾸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정신은 그 자리에 있고 하니까 요새는 꼭 뭐인 거 아니 내 정신이, 내 생각, 마음이 내 몸을 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또 97세 또 한 가지 일이 생겼는데요.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몇 살인가 하고 봤더니 대부분이 다 50대에서 60대 초반이지 90대는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 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여기 끼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과거에 썼던 책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읽어보면요. 문장은 그때가 좋아요. 형용사도 많고 감정도 풍부하고 정서적이고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떨어지는데 사상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9사람은 50대, 60대지만은 문장은 나보다 좋아도 사상은 그래도 내가 앞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안 늙었다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요. 또 어떤 책은 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도 그러고요. 중국어로 번역도 되게 되고요. 그런데 99세가 됐어요. 이제 100살이 다 되게 됐는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또 지난 3월 달부터는 중앙일보에서 나보고 또 써달라고 그래. 최소한 1년은 계속 해야 할 텐데 어떡할까 하다가 쓰자고 그래서. 그런데 그걸 써보게 되면 두 가지가 좀 어려워요. 하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자수를 꼭꼭 맞추어 나가야 하니까 말이죠. 좀 불편해요. 큰 생각을 추려하게 되고 말이죠. 작은 생각을 늘려 하니까 그게 좀 힘들게요. 그 다음 둘째는 늦긴 늙어서도요. 지고 싶진 않거든요. 다들 60대 사람들이 많이 쓰고 70대도 그건 없는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시작했는데 지어서 쫓겨나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쓰는 거 많이 읽어봐요. 많이 읽어보고서는 나하고 어떨까 하고 또 내 독자들 보고 물어봐요.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다들 뭐라는 거 아니? 계속하라고 그래요. 계속하라고. 그 지금도 이제 계속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안에 정신은 기억력은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고유명사도 잊어버리고요. 어떤 때는 우리 집 전화번호도 잊어버리는 때도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고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게 민구하니 젊게 사세요. 난 늙었다고 생각하면 그땐 내 인생은 불행해지니까요. 젊게 살아야 하는데 그럼 그 젊게 사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젊게 살 수 있는가? 이제 우리 여기 여행을 많이 하라 하는데 더 나이 들기 전에 여행을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꼭 같은 시간에 꼭 같은 여행을 하고 와도요. 그 여행을 했기 때문에 더 젊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대로 보지 않을 거 보고 와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을 한다든지 뭐 하든지 좋아요. 여행도 하고 뭐 하든지 다 좋아요. 우리 안병욱 선생이 살아계실 때 그 후배들 보고 하는 말이 뭔고 하니 늙지 않으려고 하면 세 가지 하라고 말이죠. 첫째가 뭔고 하니 공부하라고 말이죠. 공부한 사람은 안 늙는다고 말이죠. 그분 두 번째가 뭔고 하니 여행 많이 하라고 말이죠. 항상 새로운 호기심을 키우고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말이죠. 하고 그분이 이제 세 번째 젊지 않은 걸 뭔고 하니 연애하라고 그래. 연애하라고 말이죠. 70대가 돼도 연애할 때가 제일 감정이 젊거든요. 90이 돼서도 연애하는 감정은 젊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연애하라 하는 걸 뭔고 하니 정서적으로 늙지 말아라 말이죠. 아주 정서적으로 늙지 말아라. 나도 이제 여러분한테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뭔고 하니 첫째가 늙지 말자는 거 말이죠.
안 늙어도 될 사람이 늙어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늙을 필요 없는데 늙어요. 그래서 늙지 말자. 첫째는 이제 늙지 말. 두 번째는 역시 공부해야 돼. 정신력은 이제 우리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하지 않아요.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아요. 우리 정신적인 면관이 공부를 해야 돼요. 독서를 해서요. 항상 정신적으로 영향이 끝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요새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죠. 이렇게 가만 들어보게 되면 책을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하고 그러면서 몇 마디 들어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그 국회의원들 발언하는 거 보면 내가 본 말이죠. 저 사람은 책은 한 권도 안 읽었구나. 국회의원은 됐지만은 정치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로구나. 또 짧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에게 들어보면 저분들은 공부한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뚜렷합니다. 그래서 독서와 공부는 오래 해야 합니다. 그건 누구나 오래 할 수 있고 또 오래 해야 하니까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 책임입니다. 제가 독서를 좀 많이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특별히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우리 태양이 없어서 해가 뜨지 않았다 하게 되면 우리 얼마나 어두운 세상에 살겠어요. 달빛하고 별빛하고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럽니다. 그런데 태양이 있으니까 이제 밝은 빛에 사는데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한 전세 인류가 문화의 태양 혜택을 받고 사는 거예요. 문화적인 태양 밑에서 사는데 그 태양 구실을 해준 나라,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역사상에서 5나라가 문화의 태양이 돼가지고 그 문화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살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첫째가 영국이고요. 두 번째가 프랑스고요. 세 번째가 독일이고요. 네 번째로 러시아가 될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불행하게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탈락했어요.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은 희망이 없을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인문학이 없고요. 사상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요. 문화가 발달되지를 못해요. 그건 불행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미국이 올라갔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에요. 이 5나라 문화의 태양볕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5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여행을 해봐도 알아요. 어떤 나라인가 하고 보게 되는데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금 세계 문화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스페인이라든지요, 포르투갈이라든지요, 또 이런 나라들은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영국보다 먼저 올라갔던 나라예요. 그런데 독서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 여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그다음 멕시코가 있죠. 이 멕시코에서부터 저 남쪽 브라질까지 여행을 해보세요. 가보면요 독서하는 민족이 없어요. 참 이상하게 없어요. 저도 여행 좋아하니까 좀 가보는데 말이죠 없어요. 우리 아시아에는 어떤가? 옛날에는 중국이 있었는데 지금 없고요. 일본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예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프리카는 물론 없고요. 중동에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5나라 문화 가지고 사는데 독서한 나라들이에요. 그 우리 한국은 어떤가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한국은요 일본만큼은 못하고요. 지금 중국보다는 앞서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예요. 독서를 더하고 문화를 발달시키는 나라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일본만큼 올라가고요. 안 하게 되면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온 국민이 특별히 지도자들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뭔가 크게
자꾸 방향을 상실하고 걱정스러운데요. 책 읽은 사람은 안 그래요. 책 읽은 사람은 안 그래요. 근데 너무 공부를 안 하고요. 독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든지 배워야 돼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오늘 위치에서 공부하면 그만큼 올라가고요. 그만큼 올라가는 것만큼 행복하고요. 또 뭐 맛있는 음식 먹고 그거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고급차를 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풍부해야 되거든요. 그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암만 노력해도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말이죠.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0살 넘도록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바쁩니다. 아는 사람들이 점심 좀 같이 먹자고 하는 사람들 많이 오고요. 뭐 그런 거 많이 있지만 바빠서 못 갑니다. 쓰는 거 있죠. 내가 또 해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좀 시간 잘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만큼 건강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일 때문에 건강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땐 저도 피곤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했죠. 지금도 미안합니다만 이제 명절 뭐 4월에 강연회 와달라, 뭐 5월에 무슨 강 와달라, 뭐 이제 부탁이 옵니다. 그럼 나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일해야지. 일은 해야지만. 왜?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일해야지. 그래서 일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건 저 자신도 좀 놀랍니다. 좀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약하게 태어나는데요. 건강이 좋지 못하게 태어나는데요. 아파서 맡았던 일을 못했다 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때 이제 미국에 강연이 갔다가요. 오전 비행기로 돌아와서 오후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내가 미국 가 있다 하는 거 아니까 야 오늘은 김 선생님 휴가다 말해서 좋아합니다. 그러다 강의실에 내가 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어색하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해서도 아파서 일 못했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연구하니 사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남이 어떻게 살든지 뭐 이태원 사건이 나든가 안 나든가 그러지 말고요. 좀 더 좋은 사회 걸로 살아야 돼요. 내 세 친구가 이렇게 쭉 살아보면 뭐 다른가. 교수 생활을 하는데요. 많은 교수들은요. 대학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대학보다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정년퇴직하게 되면 대학이 잊어버려요. 사회도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나보다는 우리 대학을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님, 어느 대학에 총장이라고 남아요. 그런데 내 친구들은 가만 보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맹구하니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께서 이제 보람있게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게 절대로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나를 키우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젊게 사시는데 90되기 전에는요. 난 늙었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90까지는 늙지 않고 하고 싶고요. 언제나 공부하고요. 언제나 일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살게 되면 보람 있고요.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지시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인격을 키우시고요. 그 인격에서 주는 행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드리는 좋은 인생을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판때기도 뛰어내고 해줘야 좋잖아. 또 마음. 지금 한 30만 개 됐습니다. 맞아. 이제 싹두 노인네가 손을 흔들더라고요. 얼굴이 여기 질이 크지. 어디 어느 쪽이야? 요거는 꿈꾸는 여행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인생에 값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주 가벼운 얘기, 그러니까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100세 이상을 살아보시니까 60대가 좋았더라. 근데 60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기 어려우니까 저를 불러내가지고 60대 너 어떻게 사니 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 얘기 같아요. 네. 저는 뭐 여행가답게 여행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네. 네, 여행은 정말 떠나는 동기가 다양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났다가 이 서로 간에 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뭐, 야, 너하고 나하고는 우리가 60이 넘었는데 고등학교 이후에 너하고 나하고는 베프 아니냐, 베스트 프렌드인데 우리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행 한번 가자. 그랬다가 완전히 워스트 프렌드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죠. 야, 내가 세상 살아보니 네가 그런 놈인 줄 몰랐다.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건 아니고 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여행을 바라보는 자신의 그 서 있는 자리가 달랐다.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이 있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로 절친끼리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가는 여행보다는 이제 인생을 둘이 살아왔는데 또 사랑하는 연인끼리, 부부끼리 너무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도 많아. 아주 여러 가지 갈등이 많고, 그래서 야,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쫑 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애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애증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여행 한번 가서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 이별 여행 한번 하러 가자 했다가 어느 강가에 앉아서 소주 하나를 탁 놓고, 그때 말이야, 내가 우리 결혼 30주년이었는데 말이야, 당신 그날 뭐 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이제 얘기가. 속에 있는 얘기가 나와서 서로 막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부득이 않고 이걸 헤어지러 갔다가 더 찰떡궁합이 돼갖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이 있을지언정, 좋은 사이가 더 좋지 않은 여행은 굉장히 위험한 여행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내하고 제가 이제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 미안하잖아요, 아내한테. 22개월 동안 가장으로서의 모든 걸 내려놓고 아내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행을 떠나면서 아내를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어디는 안 갔는데 거기는 남겨놨어. 당신하고 내가 이날에 가기 위해서 남겨놨어. 막 이렇게 이제 여우 같은 짓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아내와 함께 가는 여행, 10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남프랑스를 갔다 왔어요. 근데 첫 번째는 어딜 갔다 왔냐면, 6년 전에 체코의 프라하로 가서 오스트리아를 거쳐 할슈타트 뭐 이런 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거기를 거쳐서 독일까지 가는 여행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폭망여행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위험했고, 여행 일정 이틀을 중단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위기가 있었죠. 그 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좋은 여행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 돌아다니, 결론적으로 얘기를 딱 결론을 내리니까 세상을 다 돌아다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더라.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뭐 세계 여행도 안 했으면서 그냥 우리나라가 최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 권위가 안 서요. 근데 제가 세계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잖아요. 돈 입장에서 남들에게 그래 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최고더라. 우리나라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더라. 꼭 외국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사계절이 있어요. 사계절. 나무 한 그루가 창가에 있어도 봄, 여름, 가을에 보는 그 나무는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면서 오늘 한 30분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린보틀. 네. 철자가 맞나요? 네, 그린보틀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린보틀. 외국인들이 그린보틀 그럼 딱 알아요. 네, 우리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 네, 그린보틀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네. 네. 여기는 글씨가 참 이슬이라고 쓴 글씨가 박호영 교수라는 텔리그래피라 그러나요? 예, 글씨 쓰는 분인데 저걸 3천만 원 받고 3글자 써줬어요. 참 이슬. 예. 근데 저 친구가 제 친구인데 저 글씨를 쓴 박호영 교수가 우리 마을버스에 보면 마을버스 3개를 갖다 쓴 거 있죠. 그걸 그 친구가 썼습니다.
그거는 정말 없애기도 힘들어요. 그죠? 여기에 비하면은 그거는 마을 버스 3개를 가다 9글자니까 거의 1억에 가까운 그거잖아요. 예, 차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게. 네. 자, 근데 제가 왜 그린보틀이라는 얘기를 했냐? 이거 실화인데요. 한 10년 전에 부산에서 영화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제를 처음 이제 그때는 많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영화 관계자들이 오면은 우리나라를 잘 알리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가이드가 그 사람들을 대고 영화에 아주 뭐 영화 감독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외국인들이에요. 데리고 다니면서 회도 먹이고 뭐도 먹이고 아주 한국적이고 부산적인 것을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친구들이 날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안절부절하면서 자기들이 찾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좀 데려가 달라. 근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횟집이냐 조횟집이냐 뭐 해장국집이냐 뭐 이렇게 이제 식당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나중에 오토바이 한 대가 싹 지나가는데 바로 저거다 이거예요. 저거를 쫓아가면 된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요구했냐면 김기덕 감독이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산동네라 그러나요? 산동네 슈퍼마켓에 앉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쫙 타고 오던 애가 철가방을 딱 열더니 그 안에서 탕수육을 다 꺼내가지고 그린 보틀에 있는 술을 쫙 먹는 장면이 나온대요. 거기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거길 갔더니 완전히 원더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사진 찍고 뭐 증명사진 찍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부산에 와가지고 광안리에 가서 회도 먹고 그 야경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 달동네 가가지고 그 그린 보틀 하나 찾는 게 그 사람들의 그 목적이었던 거죠. 자, 부산에 오는 목적이 이렇게 달랐어요. 이거는 화전역이라고 붙였는데요.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 아이디가 택시거든요. 림택시. 근데 이 요코하마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어떤 여자가 한국의 그 한류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들의 여행을 잘 도와줄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 찾다가 제가 택시잖아요. 자기가 택시 드라이버고, 검색란에 택시라고 쳤더니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도 요코하마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데, 당신 차를 타고 바로 화전역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전역, 그러니까 화전이 경상도에 하나 있고, 우리 여기 어디죠? 수색 가는 쪽에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야, 두 군데 다 아닌데 왜 거기가 그렇게 뷰티풀하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꼭 거기를 간다고 주장을 하는가. 그래서 그 화전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가보진 않고.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근데 화전역을 갖고 싶대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드라마를 보고 그 화전역을 가겠다 그러는 건데 그 화전역이 사실은 세트였어요. 세트였는데 그 사람에게 너무 아름다운 동네였던 거죠. 그래서 화전역을 가고 싶다 그랬는데 이게 뭘까요? 일본어 하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네, 불어라 미풍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었던 이 불어라 미풍아가 일본에서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화전이라는 동네에 화전역을 꼭 가고 싶다. 네, 그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에 오는 목적은 아름다운 설악산을 보거나, 부산에 가서 회를 먹거나, 아니면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오직 한국에 오는 게 화전역에 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이만큼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똑같은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인식을 하고 우리가 여행을 하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저는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너무 멋진 여행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체코를 가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름도 폭망여행이라고 졌어요. 네,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3일 동안은. 제 처가 아주 이렇게 그냥 갈 때마다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거는 잠시예요. 잠시. 아주 잠시고. 그리고 이렇게 할슈타트입니다. 이거 할슈타트 여러분 할슈타트가 아니라 체스키 크롬노프. 크롬노프. 이건 그 체코에 있는 아름다운 곳이죠. 그때도 단풍이었어요. 10월에 갔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 3일쯤 되니까 얼굴에 다크서클이 쫙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가서 하나 보고
호텔 빨리 찍고, 아, 빨리 와. 그래서 두 번째 찍고, 아, 빨리 와. 먹으러 가야 돼. 또 먹고, 아, 빨리 와. 그러고, 빨리. 하루 종일 빨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왜? 단시일 내에 내가 보았던 아름다운 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한 3일 지나니까 아내 얼굴에 다크서클이 딱 생기더니, 이제 대답을, 말수가 싹 줄어요. 예, 말수가. 우리 아내는 그렇게 바쁘게 가면서 사진을 찍고 이런 여행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당신과 내가 조용히 앉아서 이 풍경을 즐기면서 이야기도 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안식, 힐링 이런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많이 보여주려고 욕심을 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크서클이 싹 생겨가지고 그다음부터 말을 잘 안 해요. 한 5일째 되니까 말을 안 해요. 자, 여자가 말 안 하는 거는 호랭이보다 무섭잖아요. 맞죠? 뭐라고 막 대들면 아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죠? 말이 사라졌을 때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가는데 그 오스트리아에서 어느 휴게소에 왔을 때 큰 트럭이 택배하는 차인데 후진을 하다가 저희 차에 앞에 벤츠 엠블렘을 긁어버렸어요. 저 렌트카거든요. 엠블렘을 팍 치고 워낙 차가 크니까 그 차는 뒤에서 뭐가 부딪혔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뺑소니를 친 거죠. 여기 있는 이 아저씨는 뺑소니 친 그 같은 회사에 같은 차를 몰고 다시 들어오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증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봤어요. 부딪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이렇게 밴드 하시는 분들인데 공연을 간대요. 가다가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건데 이 아저씨는 원인도 모르고 잡혀와가지고 지가 범인이 돼버린 거예요. 왜? 똑같은 차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이 쳤는데 우리 차를 쳤는데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사고를 냈는데 그냥 가게 되니까 다른 데 삥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차,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차를 몰고 있는 차를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막 달려든 거죠. 근데 이 아저씨가 뭐냐면 불법 체류자였어요. 불가리아에서. 그러니까 돈을 200유로를 줄 테니까 합의를 보자고.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달려드니까 경찰이 오는 게 무서웠던 거죠. 어쨌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왔습니다. 그분들 다 보내고 돈은 안 받았어요. 왜냐면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찰이 한 3시간 후에 왔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아내는 휴게소에 들어가서 5시간 동안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도시에다가 이제 숙소를 정했는데 거기는 8시까지 체크인을 안 하면 방이 없어져요. 근데 거기 도착했을 때 밤 10시였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처는 차에서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서울로 가는 비행기표를 빨리 끊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처가 저희한테 한 얘기 당신이 세계 일주를 했다고? 허당이야 허당. 그래서 이제 허당 여행 작가가 돼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이유를 각성을 하고, 이제는 아내에게 뭘 보여주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떠나서 피곤하면 쉬고, 또 컨디션 좋으면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여행을 하자. 우리 계획이 없어. 계획이 없는 여행을 떠났어요. 어디로? 남프랑스로 떠났습니다. 남프랑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르이라든가 아비뇽이라든가 특히 니스라든가 세계 몇 대 미항 중에 하나라고 하는 해변이라고 하는 니스라든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데 어딜 간다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가고 12일 동안 차를 빌려가지고 여행을 다녔는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여행을 했어요. 일단 피곤하면요 호텔에서 하루 종일 잤습니다. 거기는 한 5만 원 하루에 한 50유로 정도에서 70유로 정도를 주면 풀장이 있는 그런 펜션 같은 거, 그 게스트하우스를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다 여행하려고 나가면 거기는 텅텅 벼가지고 우리만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수영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거기에 가서 아르이라는 곳에 가기 전에 제가 동네 옷가게를 가다가 너무 멋있는 옷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치마인데 이걸 아내에게 하나 사줘야 되겠다. 여행 가면 입기 좋다. 그래서 했는데 옷이 굉장히 컬러풀해가지고 입지를 못한 거예요. 집에서는. 근데 우리 처가 아르는
고흐가 활동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아를 갔다 오신 분들은 세계에서 아를이 제일 아름답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아를에 갔는데 제처가 그 옷을 딱 입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고흐의 그림이 전시되는 그 미술관인데 여기 가서 이 옷을 스스로 입더라고요. 내가 입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런 면이 있었어? 역시 너는 감각이 뛰어나? 막 이래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천천히 바쁘지 않은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여러분 부킹닷컴이라는 거 이렇게 SNS로 뭐 검색하는 거 다 배우셨죠? 거기 부킹닷컴에 가면 현지에 가서 부킹닷컴에 딱 들어가서 숙소를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계속 뭐가 날라와요. 뭐가 날라오냐면 여행지 소개가 나와요. 그때 1, 2, 3, 5로 나오는 소개지가 바로 제철 여행이에요. 제철 여행.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축제라든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어떤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 계절에 가장 보기 좋은 장소 그런 것들이 1, 2, 3, 5로 뜨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축제는 언제 하지, 뭐는 언제 하지, 막 이런 계획을 하고 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현지에 가서 천천히 쉬면서 부킹닷컴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딱 띄워놓으면 거기서 바로 근처에 있는 제철 여행지를 그대로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서 여행을 했는데 너무 한가하고 너무 힐링이 되고 여유로우면서 피곤하지도 않고 그런 여행을 했던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처가 그 제철 여행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뽕드가르라고 하는 곳인데 이건 로마 시대 때 만든 수로래요. 그래서 이 수로를 가자. 그래서 수로를 갔는데 가까이 근접해 가지고 볼 수도 있고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수로를 걸어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게 됐는데요. 또 하나는 세 번째 전혀 모르는 동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레 보드 프로방스라고 뭐 액상 프로방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 가볼까 그러고 갔는데 이거 처음 들어보는 동네가 딱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상하게 빛의 채석장이라는 여행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혹시 제주도에 있는 빛의 벙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빛의 벙커에는 고호라든가 세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벽에다가 때려가지고 엄청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그러고 갔다가 정말 얻어 걸린 건데 이게 채석장 밖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채굴을 하면서 이제 그 대리석을 캐서 들어가는 곳인데 들어가면 이렇게 벽에다가 남프랑스에서 활동하던 그 유명 작가들의 그림을 벽에다가 빗으로 비추어서 이렇게 보게 하는 건데요. 예, 이런 그림, 이게 다 벽입니다, 사실은. 예, 그림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벽에 비추어진 그림이에요.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네, 잠깐만 보여드렸는데요. 이 채석장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 종합운동장은 안 돼도 거의 장충체가 한 3배는 될 거예요. 그 길이가. 그냥 이 정도의 속도로 걸어만 다녀도 거의 10에서 15분을 볼 수 있는 그곳을 온통 그림으로 다 채워놓은 거죠. 그림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이건 완전히, 엄청난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여행을 하게 된 거고, 이 채석장이 있는 마을이 레보프로방스인가 그래요. 근데 그 지역이 향기, 허브로 만든 제품들을 파는 그런 그 가게들이 많은데 그게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오래된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길가에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그랬더니 다 거기 올라가 있었던 거죠. 거기도 하루를 보아야 되는 그러한 장소였던 거죠. 네, 그런 여행을 이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만 우리가 외국에는 이런 여행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볼리비아의 우유니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볼리비아 가면 볼 것도 많긴 많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차를 가지고 10분, 20분 가서 볼거리가 많은 곳은 별로 없어요. 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이렇게 집합적으로 뭉쳐져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마을버스를 이제 가지고 들어온 지가 한 6년 되는데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야, 마을버스를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세계 일주 여행을 한 그 차를 한번 타보고도 싶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계 일주를 할 때 했던 방식 그대로 한다.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어딜 가서 무엇을 먹고 몇 시에 어디를 방문하며 어디를 간다는 계획은 일체 없고 우리는 어디를 간다와 언제 가고 언제 온다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행은 가면서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가면서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계획을 말하고 자연스럽게 여행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여행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좀 그 문제가 많은 여행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어요. 스케줄이 대충 어떻게 돼? 그러면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은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행을 갈 때 뽑을 적에 선착순을 뽑는데 12명 중에 6명은 새로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람을 6명 뽑고 나머지는 한 번 이상 갔다 오신 분 중에 대기자를 받아가지고 채워넣어서 이렇게 5대5로 섞어서 가는데 그럴 정도로 이 분들의 그동안에 틀에 박힌 여행을 하다가 틀에 박히지 않은 여행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여행의 맛이 너무 좋았던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전을 가는데 대전에 가가지고 대전에 가서 어디 맛집이 11시에 식사를 뭐 예전에 예약을 해놨고 또 어디 박물관에 몇 시에 들어가고 어디에 누구를 만나고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천안쯤 가다가 하늘에 승천하고 있는 용을 볼 수가 없어요. 막 용이 올라가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왜? 거기서 그냥 앉아서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그 예정된 여행, 계획된 여행은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거는 관광에서 필요한 거예요. 관광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을 때 정말 여기 있는 분들 다 여행 갔다 그래요. 우리 계획 없는 여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엔 그래도 자기가 여행을 한다. 배낭을 메고 한두 배에 가는 여행이라면 계획 없는 여행도 굉장히 한번 해볼 만한 여행이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를 타고 가본 여행지를 2군데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안동에 가면 채화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풍산에 있어요. 이 채화정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많지는 않으십니다. 예, 많지는 않으신데 주로 이제 여기 갈라 그러면 거기 안동에 가면 안동은 뭐 거기 뭐 병산서원이라든가 또 그죠? 뭐 하회마을이라든가 뭐 하회 탈춤 이런 게 브랜드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안동 여행 갈까? 그러면 이제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길에 이러한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 앞에는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형제 간의 우애를 기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선시대의 그 정자인데 이 정자도 가서 뜯어보면 여러 가지 형식이 다릅니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다워요. 여기도 언뜻 보면은 묻혀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이 밑에까지 다 갈 수가 있고요. 이 호수에는 이렇게 3개의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 이거는 하늘을 나타낸다든가. 근데 저는 그 인문학적인 지식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만들어 놓은 곳인데 요거는 바로 그 형제 우애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게 보이는데 이거를 보기가 힘들어요. 안동 하회마을 갈 때. 왜냐면 그 뒤쪽으로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그쪽으로 휙 지나가요. 그래서 산 뒤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못 보는데 가시다가 풍산으로 들어가면 1분만 더 쓰면은 여기를 지나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이 앞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봄은 이렇고요. 또 여름이 되면 배롱나무가 이렇게 8월달까지 잔뜩 피어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은행나무와 또 나무에 단풍이 어우러져 있고요. 그리고 겨울이면 이렇게 하얀 산으로. 우리나라의 브랜드는 계절입니다. 제가 볼 때. 계절이 있기 때문에 4배로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채화정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 채화정 옆에 여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집이 있죠? 네, 집인데 이거는 가정집이에요. 여기가 이제 예산 이씨의 그 종가 재산이라 그러나요? 그 건데 그래서 여기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 사는데 여기 관리하시던 분의 아들이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아주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서 머물게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당나귀하고 81일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열흘간 격리할 때 여기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당나귀하고 갔다 왔던 책을 여기서 썼어요. 그게 만약에 지금 제가 산티아고 순례기 돈키호테크인데 제목이 이 돈키호테크가 히트를 쳐갖고 세계적인 히트를 치게 되면 여기에 아마 이게 간판이 하나 붙을 거예요. 임택 여행 작가가 돈키호테크를 집필한 장소. 아니면 전 세계에서 몰려들겠죠. 예,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알려진 곳보다도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곳을 구석구석 가보고 또 오래 보면 아름답다고 하는 나태주 시인처럼 우리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을 가면서 그 아름다운 여행을 즐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어딜까요? 네, 서산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서산 우리나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쁜 거죠, 우리나라가. 네. 여기는 창녕 우포늪입니다. 창녕 우포늪이고요. 이 사진은 굉장히 아름답게 잘 찍었죠.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정봉채 작가님이 찍으신 거예요. 우포의 작가 정봉채 작가님께서 찍은 사진들인데 정봉채 작가님께서는 자기가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은퇴를 이렇게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연금을 받는데요. 연금을 받는 하루 전에 사표를 내요. 내가 요 정도까지 가면 하루만 더 있으면 연금을 받는데 그 하루 전날 사표를 내요. 퇴직을 해요. 와, 미쳤죠. 그죠? 미치셨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우포에서 사진 찍는 게 너무 좋은데 자기가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에 기대어서 자기의 작품 활동은 서브가 되는 게 취미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자기의 작품 활동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걸 포기했대요.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천재는 정말 이 보통 사람의 생각을 넘나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라 그러는데 형수님이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그림 사진 한 장이 한 5천만 원 막 이렇게 팔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빛을 보시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밤을 거의 잠을 안 주무셔요. 그러니까 이 우포가 왜 아름다우냐? 우포는 바로 우리 자연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켜낸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와 같이 지켜낸 아름다움이 별로죠. 오래전부터 지켜져 왔고 우연히 소금호수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걸 누가 파괴하겠어요? 그 넓은 광활한 어마어마한 그 소금 사막인데 그거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건 있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사라져가는 따오기를 보관하는 사업을 하고 백로 겨울이면은 각종 철새들이 날라들어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가시는 분들이 와서 입구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가 우포입니다. 그리고 보고 그냥 가세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새벽에도 한번 거기 한 바퀴 도는데 4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는 거기 3일 동안 있으면서 새벽에 한번 걸어보고 아침에 걸어보고 오후에 걸어보는데 3, 4월, 4, 5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잉어들의 산란기예요. 그래서 잉어들이 이렇게 지느러미가 물 위로 나와가지고 꿈틀꿈틀 대고 다니면서 그 교미한 알을 까는 장면 죄송합니다. 알을 낳고 그다음에 거기서 새끼를 키우고 이러는 장면들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생태와 우리 자연환경과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지켜낸 뿌듯한 문화의 그러한 그 자긍심 이런 거를 다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거기는 가면 지나가다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아니라 한번 거기를 다 걸어보는 게 굉장히 여유가 좋다. 이만큼 우리나라는요 진짜 그 아름다움 자체가 아기자기하면서 보면 볼수록 우러나오는 들꽃과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우포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를 아름다운 것이 많죠. 전 세계에 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가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그러나 내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내일에도 당장 배낭을 메고 친구와 함께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행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대한민국 세계에서 최고의 여행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꿈꾸는 여행자의 목적은 단순히 다양한 여행 정보를 얻고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가슴에서 발까지 이어지는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여행자 교육과정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던 여행을 가슴으로 가져오셔서 실천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이 이어지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좀 어렵고 슬픈 상황 속에서도 우리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년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